안녕하세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서 이제 머지않아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경제 재발 요건은 갈수록 엄동설한 눈보라가 치닫고 있네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김종갑 TV 시간에 부동산 투자 이것만 보면 성공한다,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적인 것들이요. 부동산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무려 11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11가지. 대중심리부터 평형가치까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이러한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일반인들은요, 너무 호재에만 민감해요. 호재, 악재.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11가지 사항, 즉 대중심리, 시세 흐름, 지역 가치, 수요와 공급, 정부정책, 미래 호재, 부동산 유형, 아파트 유형, 경제 관련 아파트 가치, 평형 가치 등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부동산 등락에 영향을 준다. 대중심리, 불안감,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시세 흐름, 분양가부터 쭉 상승과 하락 기간까지, 지역 가치는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 입지라고 하죠 우리가. 수요 공급, 분양, 미분양, 주택 보급률과 보유율. 이 정부 정책은 청약, 금리, 세금, 특히 상승장애 규제 정책, 하락장애 규제 해제. 미래 호재,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호재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교통, 학군, 상권, 재건축, 뉴타운, 지역개발. 부동산 유형, 부동산도요, 아파트를 살 거냐 다가구를 살 거냐 등등등. 아파트를 샀을 경우 아파트 유형, 재건축을 살 거냐, 재개발과 뉴타운을 잡을 거냐, 입주권, 분양권을 잡을 것이냐. 경제 관련, 부동산은 나홀로가 아닙니다. 경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평가해야 돼요. 국제 경제 및 부동산 흐름부터 환율, 채권, 유가, 가계부채, 소비지수까지 알아야겠죠. 아파트 가치,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미래 입지, 세대수는 어떻고 입주연도는 어떻냐 등등. 평형가치, 10평대부터 대형까지. 이처럼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는 이렇게 많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는지 이 선별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특강하듯이 이렇게 부동산 TV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부동산 사이클부터 볼까요? 알아야 할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투자에 성공한다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냥 예측하니까 예측이다, 전문가가 말하니까 맞다, 이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4년 단위로 보통 3에서 5년 규칙적으로 폭등락을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2002년부터 본다면 5년까지 4년간 폭락, 6년부터 9년까지 4년간 폭등, 10년부터 13년 4년간 폭락, 14년부터 18년은 5년이었어요. 폭등. 신기하게도 4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도요, 1990년대라든가 80년대도 신기하게 짧으면 2년, 길면 4년 이렇게 폭등락이 이어졌어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 그러면 2019년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해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폭락, 그 다음 2023년부터 2026년 폭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너무 4년이라고 꼭 이렇게 머리에 못 박기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살리면서 이제는 하락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이어지겠구나 정도로 판단하세요. 부동산 시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하면 현재 시세를 생각하죠. 상한가, 하한가에. 하지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거품가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매도호가.
이게 10에서 20%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시세는 60에서 80%. 그 다음에 하락장에는 초급매라고 있습니다. 매수효과라고 하는데 10에서 20%. 즉 시세는 거품가 현재 시세의 초급매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자 우선순위 이거 재밌죠?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해요. 새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재건축을 잡아야 돼요? 제가 아예 속 시원하게 결론부터 내리면 평균적으로 재건축 기대주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1년밖에 안 남은 재건축 기대주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기대주는 한 10년 정도 남은 것들, 최소 5년 이상. 뉴타운 기대주도 너무 빠른 것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역 설정된 다음에 많이 남은 것들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재건축 기대주인데 왜 이게 많이 상승하냐? 아직 새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락장에 매수하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커서 폭락을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 그만큼 많이 뛰게 돼 있어요. 뉴타운 기대주도 많이 떨어집니다. 프리미엄이. 그래서 두 번째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을 하면 이제 분양권이고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입주권인데 어때요? 점점 새 아파트에 가까워지죠. 이제 입주했으면 새 아파트네. 이게 네 번째로 좋아요. 그럼 왜 새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1, 2, 3에 비해서 밀리느냐? 얘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단물이 다 빠졌다고요. 얘들은 아직 단물을 빼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면 얘는 완전히 이제 됐어요. 근데 기존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왜? 새 아파트지만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아파트는 새 아파트보다도 상승 여력이 좀 적어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비아파트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건 잡지 마라. 청약은요, 상승장에는 이게 시기적 개별적으로 상승장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청약이 좋아요. 하지만 하락장에는 청약뿐만 아니라 금매도 좋다. 그래서 시기적 개별적 분양가에 따라 투자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락장 극대화 조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진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얼마가 빠질지는 모르지만 하락장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판단하자고요.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돈 못 벌죠. 먼저 현금이 있느냐? 현금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시점에서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지금은 대출 받으면 안 되죠. 대출도 안 해주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하락장에는 대출 다 웬만하면 많이 해줘요. 다다익선. 갭 투자가 좋습니다. 아마 실거주도 잘하면 폐지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락폭이 큰 매물이 으뜸이에요. 으뜸. 또 초급매. 같은 아파트에서도 급매물이 누가 나왔느냐? 가급적이면 새 아파트보다 재건축 뉴타운 기대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좋다. 왜 많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상승장에 많이 뛰어서. 그리고 하락장에는요, 갈아타기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 갈아타면 손해예요. 또 평형별 시세 차이를 활용하세요. 뭔 말이냐? 20평대는 별로 안 빠졌는데 30평대가 많이 빠졌어. 이거 볼 것도 없이 30평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투자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게 상승장 초중반이라든가 또는 바닥장에 하락장 중후반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느냐? 똘똘한 강남권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됐든 랜드마크 똘똘한 놈, 많이 떨어지고 고점이 높은 거, 이것들이 가장 투자 수익이 높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를 잡지 않고 여러 개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준공공임대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에서 8년 이상 하는 거, 이걸 여러 채 갭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이 높을까요? 2번이 높을까요? 수익이. 재밌는 사실은 2번이 1번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면, 적게 내려면 준공공임대를 등록해야겠죠. 세 번째는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있어요. 주택이 2개 있을 때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분양과 분양권을 잘 활용하면 투자 수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 전조징후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징후를 전조징후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 부동산
3에서 5년 동안 지금 상승이 지속됐어요. 작년까지. 그러다가 만약에 5개월 이상 갑자기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5개월 이상 하락을 한다. 이건 대세 하락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5주째 서울이 빠졌다고 하죠.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15주차 약 4개월째 빠졌다는 건데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빠지면 아주 유력해요. 지금 5년간 4개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직도 계속 상승을 부르짖는 분들 많은데 제가 뭐 100% 하락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집값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떨어지는, 내리면 더 올라가는데 저는 굳이 말하자면 부동산 상승론자에 해당돼요. 왜?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는 주의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먹으면 조금 먹고 폭락하면 망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폭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이 이제 이번에 반대로 3에서 5년 대세 하락하다가 5개월 이상 갑자기 상승하네?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2014년 보시면 되겠네요. 13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14년부터 처음으로 5개월 이상 상승하더니 18년간 5년 동안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정부 정책 처음 발표한 다음에 집값이 바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노. 2년간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꼭 2년이 아닐지라도 1, 2년은 안 올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규제책이 나왔다. 그러면 1, 2년은 더 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제 떨어지면 그것도 규제를 해제해야 하잖아요. 해제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2년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발이 먹히지 않지만 다음 보세요. 2년 이후부터 정부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됩니다. 왜 지금이 위험하다고 하냐면 2016년에 802 대책이 나왔어요. 박근혜 때. 지금 그게 처음 나온 규제책인데 지금 2년 나온 2018년 2년 나온 시점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년 내후년 떨어지면 하락폭이 커질 거예요. 7번째, 부동산 흐름과 부동산 투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흐름에 따라 변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이 뭐다? 융통성이다.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상승장에 3에서 5년간 지역별로 상승 시기가 달라요. 진짜로. 이게 이번에 5년간 집값이 뛰었다고 하지만 똑같이 뛴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어느 지역이 이때 뛰었으면 어느 지역은 3년차 때 뛰고 어느 지역은 막판에 뛰고 이게 달랐어요.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년 기간 동안에 지역별로 하락 시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괜히 올라가는 데만 뭐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를 잡으면 돼요. 그 너무 많이 뛰었다 팔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곳으로 갈아타라고요. 상투장은 청약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금매 순이지만 바닥장은 달라요. 금매 우선에 청약이 차선이에요. 청약이라고 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항상. 왜 금매가 우선이냐? 청약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금매 지나치게 많이 폭락을 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과도기예요. 누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은 청약이 약간 좋은데 분양가를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입지 핵심만 한번 말해볼까요? 이제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을 4등분하면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으로 구분합니다. 강남권은 보시는 바와 같고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 이렇게 구분이 돼요. 미래 입지 하나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미래 최고 입지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이 4개 권역 순, 이게 이 순으로 좋은 거예요. 강남, 한강, 도심, 외곽. 굳이 따진다면 이게 이 순서로 최고 황금 라인이다. 그리고 강남권이면서 한강권이다. 이렇게 2개가 겹치는 곳들은 좋아요. 이를테면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잠실까지 어때요? 강남권이면서 한강권. 이곳은 미래 전망이 밝아요. 그리고 한강권이면서 도심권. 용산이 해당됩니다. 용산은 여기 앉았겠지만 도심권 맞아요. 그러면서 한강을 끼고 있는 한복판이죠.
이처럼 두 개가 겹치는 것들은 미래 전망이 밝고, 세 개가 좋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어떤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아파트 종류 중에서. 기억 잘 하시네요. 재건축과 뉴타운. 그러니까 강남권이면서 한강권이면서 재건축인 곳. 반포나 잠원이나 압구정, 특히 압구정, 정말 미래 전망 밝습니다. 도심권이면서 한강권이면서 뉴타운. 저기 용산이 여기 있는데 한남 뉴타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나중에는 동부 이천동 쪽이 되겠죠. 세 개가 겹쳐요. 세 개가. 호재가. 특히 최고 블루칩이라 할 수 있는 이 강남 아파트. 우리가 강남 아파트 하면 집값이 엄청 비싸서 이거 거품이 심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남은 GNI 대비 가장 비싼,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 치고는 싼 편이에요. 다만 서울은 거품이 심합니다. 서울 평균은 8억이 넘어서 심한데 강남은 오히려 30% 저평가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평준화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제 서울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서울 폭락할 거예요, 반드시. 근데 장기적으로 서울이 좋다는 이유는 서울은 땅이 제한적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고 다른 나라도 봐도 서울이 많이 올라갑니다.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1기 신도시 분당부터 영통까지 있고요. 2기 신도시 서울 인접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는요. 판교 고등시는 금토 대장, 3기 신도시 과천 하남 남양주 계양까지 해가지고 포함됩니다. 경기 위성도시는 용인 성남 하남부터 평택 양주까지. 그 다음에 서울 원거리 지역이 2기 신도시 및 택지지역, 김포 한강 105 신도시부터 평택 동삭지구, 신촌지구, 광교 이 일대가 해당됩니다. 서울 초근접 2기 신도시는요. 여기 2기 신도시 있죠.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가 뛸까요? 서울이 뛰는 거예요. 서울이. 왜? 얘는 서울보다 엄밀하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새 아파트일 뿐이니까 비싼 거지. 얘들이 올라가니까 서울이 더 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얘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가치가 조금 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줄어드냐. 위성도시가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얘들이 상대적으로 가치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도 회복 못한 곳들이 많죠. 참고적으로 그런 점을 알아둬야 돼요. 경기도도요. 2기 신도시든 위성도시든 서울에서 실제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유리합니다. 교통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거리. 교통거리에서는 GTX라든가 이렇게 신분당선이라든가 좀 속도가 빠른 전철권이 유리하겠죠. 지방은 사이클이 좀 없습니다. 대충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폭등을 했는데 지금 대대광 그러죠. 대구, 대전, 광주 이곳이 당분간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또 꺾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거품값이 더 심해요. 인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검암 이렇게 상당히 신도시 많죠. 지방 권역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비교적 남쪽 지역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세종 제외하고. 그리고 수도권하고 같이 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호평을 받았던 수도권 시세 사이클 분석, 오늘 맥만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빨간색 차트 수도권 고가 아파트가 있고 연두색 수도권 저가 아파트 B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저가 아파트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B아파트, 아파트가 아니거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완만하죠. 투자성은 고가,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저가, 제일 낮은 것은 B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B아파트라는 말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나.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연도 보세요. 이게 4년 단위거든요. 4년 단위로 폭락, 폭등, 폭락, 폭등 이렇게 4년 단위로 신기할 정도로, 이 앞에도 그렇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 거품가와 초급매입니다. 아까 제가 시세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그래프가 현재 시세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보다 한참 위에 있는 게 거품가고요. 한참 밑에 있는 게 초급매예요. 이렇게 해서 시세는 이 그래프의 현재 시세와 초록색 이쪽에 있는 거품가, 밑에 있는 초급매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정부 정책을 보세요. 정부 정책 보면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한 2년 정도 뛰면 정책 규제가 나오고 더 올라간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나면 상투가 돼서 떨어지는데 다시 규제 완화가 돼서 1, 2년 더 떨어진다. 역시 2년 올라가면 규제. 그 다음에 이 규제 때문에 결국 떨어져요. 그럼 또 규제 완화가 된다. 팩트입니다. 지금 이거. 이 뒷부분은 예측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폭등하다가 8년에 잠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빠졌고 9년에 올랐다가 13년에 폭락하죠. 계속 떨어지죠. 자, 18년에까지 지금 작년까지 폭등했다가 지금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2022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하락을. 그렇지만 결국 집값은 폭등합니다. 2026년까지.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비사항이거든요.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주로 상담해 주는 내용인데, 자, 어느 누구도 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시세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집값이 오르면 오르나 보다, 뭐 2억 주겠지, 3억 주겠지, 1억 떨어지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치니까 미래가 꼭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과거 패턴이, 사이클이 비슷했거든요. 그 전제하에 미래도 추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잘 보세요. 먼저 아파트 이름이 있고요. 현재 시세가 있고 현재 투자 금액이 있네요. 즉 갭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하락기 예상 시세, 하락기 투자 금액이 있고 하락기에 매수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지금 매수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자, 밑으로 보면 이제 이 금액대 현재 시세인 3억에서 7억에 해당되는 게 주로 서울 10에서 20평대, 뭐 광명 재건축, 일기 신도시 중수용 이렇게 써 있죠. 7억에서 12억에 해당되는 것은 송파, 강동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12억에서 18억은 이렇고요. 18억에서 25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시세다. 그럼 지금 투자하면, 만약 지금 투자한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3억짜리는 1.5억 정도 들어가요. 참,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은 고가 아파트 또는 재건축 기대주나 뉴타운 기대주 중심으로 했어요. 새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큰 재건축 기대주나 뉴타운 기대주라고 참고하시고, 그러면 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갭 투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 이거보다 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먼저 3억짜리 재건축 기대주 1.5억이나 들어가요. 금액에 비해서 많이 투자 금액이 들어가네요. 7억은 3.5억, 12억은 7억이나 들어가네요. 18억은 12억이 들어가요. 정말로 많이 들어가죠. 재건축 기대주. 왜? 갭 차이가 커서 그래요. 그럼 이제 하락기 예상 시세 3억짜리가 얼마나 빠지는 줄 아세요? 약 8천 정도 빠져요.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7억짜리는 대략 2억 빠진다. 5억. 그리고 12억짜리는 9억, 3억.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앞에 평균치보다도 낮게. 18억짜리는 13억, 5억 빠집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죠. 자, 그러면 이제 하락기 예상 시세,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때 투자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1억, 아까 1.5억 뜬 게 1억 들어가고요. 3.5억, 7억짜리 잡으려면 3.5억 갭이 들어갔던 게 2.5억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12억짜리, 자, 13억 들어갔던 게 10억으로 확 줄어드네요. 그렇죠? 아니, 8억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죠? 18억짜리가 12억까지 돈이 들어갔는데 갭 투자가 지금 8억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차이가 심하네요. 25억짜리 같은 경우는 19억이나 들어갔던 게 14억으로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갭 차이가 줄어드냐?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하락장에 내가 매수했다. 정말 3억짜리를 매수하면요. 자, 지금 1.6억 벌었다는 이유가 어떤 근거냐면, 아까 3억이 2.2억으로 0.8억 떨어졌죠. 이게 떨어지면
집값은 회복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신고가 찍고 가요. 대충 떨어진 만큼 회복하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억입니다. 아까 2억 떨어졌죠. 7억이 5억으로 떨어져서 2억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잡으면 7억 회복하고 9억으로 가요. 그래서 4억을 먹는 거예요. 12억짜리? 자, 3억 떨어졌네요. 곱하기 2 하니까 6억이네요. 18억짜리? 5억 떨어졌네요. 곱하기 2 하니까 10억 먹네요. 하락장이 이렇게 무서워요. 투자 수익도 적게 들어가는 게. 근데 이건 재건축인데 새 아파트는 이거보다 돈이 훨씬 안 들어가요. 맞죠, 제 말이? 물론 투자 수익은 이 재건축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투자 금액이 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면 그러면 망한다? 글쎄요. 자, 보자고요. 과연 망하는지. 지금 투자 수익은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3억짜리 약 10년 정도 이게 떨어졌을 때 2.2억으로 떨어졌다가 3억 회복하고 다시 3.8억이나 이렇게 3.8 이렇게 올라가니까 8천이 다시 뛰는 거예요. 7억짜리요. 5억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얘가 다시 7억으로 회복했다가 9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7억 회복한 금액부터 따져야 하니까 2억이 뛰기는 해요. 다만 이거의 나누기인데 이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하락 기간하고 상승하는 기간 약 8년 동안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니까 그걸 따진다면 단순하게 이거보다 반절 정도 수익을 거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주택 집값은 폭락하니까 집을 영원히 잡지 마라, 이런 무주택자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집은 꼭 마련해야 합니다. 언제? 하락장에 매수해야 대출이 장기간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상승폭도 높다. 자, 부동산 투자 여러 방법,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많잖아요. 오늘 제 특강 들은 분들이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왜냐면 이 투자의 모든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갭 투자, 전세기구 투자하는 거. 전세기구 투자는요, 갭 차이를 극대화하여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형 아파트, 이걸 잡는 게 좋고요. 하락기 활용하셔야죠, 당연히. 갭 차이가 적은 곳을 잡아야겠죠. 이걸 극대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를 잡냐? 서울을 잡거나 서울 인접 지역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황금성도 있어야 하니까 대단지 역세권이 좋아요. 이게 갭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실거주 투자. 실거주 투자는요, 아파트 지역을 국한시키면 불리합니다. 실거주는 사실상 투자가 아니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실거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리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상승장에는 대출을 소극적으로, 하락장에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보다 타이밍 매수가 중요하다. 이 타이밍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한다? 그렇죠. 아까 실거주 투자는 수익이 별로 없죠. 갭 투자에 비해서. 그런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모르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매수와 분양을 활용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일시적 2주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클 때는요, 2주택을 만들지 말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활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지금이 매도 시점입니다. 괜히 2주택 만들지 마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요, 1, 2, 3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매수한 주택 1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매수한 주택을 잡아라. 이게 1법칙이에요. 그럼 2법칙은 뭐냐? 첫 번째 매수한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인데 이걸 조정지역은 2년,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를 해라. 물론 9.13 대책 이후에 매수하면 조정지역은 다 2년 거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매수했다면 조정지역이라고 할지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겠죠. 시세 차익이 아주 크다는 거. 소형 아파트 다주택 준공공 임대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서울권 소형 아파트 다주택을 만들면 최고 수익률을 얻고, 주택 임대 사업 및 준공공 임대 사업을 내서 아파트에 국한을 시키면
투자 수익이 높다. 투자 가치가 낮은 부동산은 매도를 해버리고요. 오피스텔 이런 걸로 중분공 임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임대사업 아파트로 하세요. 언제? 지금 말고 웬만하면 좀 하락장에 많이. 똘똘한 아파트 투자 방법도 있죠. 개인 여건에 맞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유망에 집중해야 하고 서울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경기도 유망지역이 주로 똘똘한 아파트가 몰려있네요. 어차피 집 하나밖에 못 살 거 똘똘한 아파트가 많이 먹잖아요. 다만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양도세 부담이 있으므로 그걸 감안해서 투자해라. 월세 임대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익형과 차익형으로 하는데 이 월세 임대는 수익형이죠. 수입이 있다면 월세 임대보다는 투자 가치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차익형이 훨씬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월세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세 수입이 필요할 경우 웬만하면 아파트로 투자해가지고 임대는 좀 적을지라도 아파트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플러스 임대 진행의 쌍끌이가 가능하다. 상가나 오피스텔, 빌라, 원룸, 다세대 등이 주로 이제 우리가 월세 임대를 받는 건데 이것은 임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접근해야지 공실 나거나 그러면 정말 이건 팔리지도 않고 차익형도 안 되면서 임대 수익까지 적으면 큰일 나겠죠. 청약 금액이나 여기 분양권, 미분양 요즘 이제 갈수록 미분양이 늘어날 거예요. 청약 금액이나 가점이 높다면 청약을 적극 활용하세요. 다만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 청약도 하락장 금매보다 못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요 양도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양도 시세 차익이 적어요. 또한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대납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거라든가 양도세 대납을 하면 안 돼요. 조건이 좋은 경인권 미분양 아파트 상승장에 조건이 좋다. 이것은 매수에 신중해야 돼요. 상승장인데 조건이 좋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하락 분위기도 안 좋은데 미분양 났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투자 기존 아파트보다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이 더 유망하다고 얘기했어요. 상승장은 비싼 곳보다 속도가 느린 저렴한 곳을 매수하되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으로 지분값이 낮은 곳 역시 하락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갈아타기 전략은요. 상승장 갈아타기는 재상승장 기대치가 높은 곳 당연히 상승장 갈아타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거보다 기대치가 높더라도 그놈이 더 뛰었어요. 갈아타기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하락장 하락폭이 크고 기대치가 높은 곳으로. 비아파트는 어느 때가 되든 아파트로 갈아타면 다 유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종갑 TV에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부동산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고 이 내용을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 결코 실패하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투자의 꽃길, 재테크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꾹,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